밤사이 나스닥 지수가 2.7%가량 큰 폭으로 날개를 달고 날아올랐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퐁당퐁당 장세인데 어제는 또 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80%에 현재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또 이 테슬라가 7%, 구글도 거의 제미나이 3 신드롬이라고 하죠. 3%대 강세 보였는데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서도 비슷한 이 따뜻한 분위기 이어갈 수 있겠죠? 미증시 전에 우리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어저께 외국인들이 그 MSCI 리밸런싱 날이기도 했지만은 그렇죠. 선물을 대고 팔았거든요. 근데 파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선물을 판 게 아니라 현물을 팔았는데 현물이요? 선물을 어저께 한 1조 3천억 정도를 판매수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게 선물 매도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8조 원 수준까지 갔었고요. 네. 이게 어저께자로 해가지고 4조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방의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다행이네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하방 베팅을 더 세게 받다 그러면은 더 세게 선물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매도량을 한 1조 원 이상을 줄였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을 예상을 하고 대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누적 그 포지션으로 봤을 때 손익으로 보면 이제 손익 규모가 마이너스 1,000억 내외 확 줄었거든요. 이게 8천억대가 넘었었던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시그널을 준 것 같고요. 미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시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어저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사람은 원래 인하론자였고요. 그렇죠. 원래 좀 그렇죠. 또 데일리 연원총재도 그렇고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말씀드렸지만 5대5에서 리사 쿡이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어버리는 바람에 6대5가 된 건 맞는데 공교롭게도 주말 이용해가지고 그동안에 존 윌리엄스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론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 싶은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세게 발언을 하니까 시장에 갑자기 금리 인하 베팅이 세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은 금리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 오늘 당연히 우리도 반등은 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진 것 같다. 근데 아직은 12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FOMC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추이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12월 둘째 주까지는 확실한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이죠. 근데 또 이제 이사님께서 2주 전쯤이었나요? 이제 금리 동결이 인하 가능성을 넘어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인하 쪽에 가깝다고 보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또 그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좀 약간 굳히기에 들어갈까요, 금리 인하?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맞고 틀리고를 여기서 제가 맞추기 위해서 퀴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금리 인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금리 인하가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준 입장은 지금 정확하게 6대5입니다. 6대5인데 그 안에 기존에 이제 센 발언을 했던 사람 중에서 혹시라도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존 윌리엄스 같은 분은 이제 뉴욕연행 총재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단기 자금 시장 운용과 관련돼 가지고 직접 개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최근에 그 소위 말해 가지고 스탠딩 레포라고 해서 초단기 그 자금 운용하는 상설기구 쪽에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시중은행도 자금의 초단기 자금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마냥 금리 동결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오늘 얘기했던 그 내용을 또 보면은 또 지금 주 이슈는 뭐냐면 고용이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놓고 본다고 보면은 사실은 저는 인하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인하가 안 된다 하면 만약에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린다. 그래서 FOMC까지 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저점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1월은 무조건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1월은요. 어쨌든지 간에 그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는 훼손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지난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접었었는데 실제로 지금 레포나 또는 양적 긴축을 담당하는 이 실무자가 사실 뉴욕 연은 총재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파월 의장의 말 어찌 보면 약간 대변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죠. 이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 높아진 시장입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금통위가 예정이 사실상 올해 마지막 금통위죠. 근데 4연속 동결 전망이 아무래도 우세합니다. 뭐 환율이 1,470원이니까 내리고 싶어도 이거는 뭐 내릴 수가 없는데 뭐 내년 금리 인하까지 지금 물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내년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네. 이번은 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내년도는 뭐 경기 부양을 만약에 한다. 또 사실은 또 금통에서 금리 내리면은 막상 그 환율에 또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난 그 한은 총재 기자회견에서 이제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네. 사실 국채 시장에서 또 외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네. 네. 역으로 생각하면은 한국 국채의 매력을 느끼게 하려면은 또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 인하가 환 시장이 부정적이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실생활에서라든지 기업들이 그만큼 수혜를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생각해 보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영향은 제한적인가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금리 동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이제 미증시로의 자금 이동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측면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좀 동결이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개별주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은 엔비디아가 호재가 한 가지가 있고 악재 같은 악재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 호재는 당연히 중국의 H200 칩 그러니까 H20 칩보다 더 성능이 좋은 칩이죠. 이게 좀 수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왔는데 사실 밤 사이에는 엔비디아가 구글 때문에 조금 못 갔다는 느낌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 두 가지 이슈 중에서 뭐가 더 강하게 좀 우리 시장에 작용할까요, 오늘? 우선 중국 관련한 부분은 지금 최근에 노이즈가 됐었던 거는 AI 버블에 대한 이슈, 네. 특히 엔비디아와 관련돼 가지고 순환 출자 아니냐 말하자면 자기가 돈 넣고 칩을 사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아니냐는 이제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 풀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타코 플레이라고 봅니다. 타코 플레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always 네. 그 있잖아요. 그렇죠. 치킨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네. 쫄리면 항상 뒤로 물러서는 이제 그런 것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수출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트럼프의 유화책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또 나왔던 거 보면은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통화한 내용이 또 공개됐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정상 간 상호 방문 얘기도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던 그 TPU하고 엔비디아 칩하고의 관계를 놓고 얘기하면은 네. TPU는 철저하게 연산에 집중이 된 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AI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네. 엔비디아 칩의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가 좀 독점적이네요. 네,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그 칩 자체가 멀티플하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래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I와 관련해서 연산 추론 쪽 전부 다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의 영역을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것 때문에 눌린다는 거는 사실은 좀 너무 지나치게 과한 해석이다. 그럼 아무래도 좀 상방 이슈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할 것 같네요. 뭐 실제로 이 TPU가 발표가 되고 좀 핫하게 이슈가 된 이후에도 딱히 뭐 엔비디아의 수요 전망이 타격을 입지는 않았었거든요. 구글 자체도 지금 엔비디아 GPU를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또 이서 어제 좀 특징주를 보자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삼성 이제 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고도 재상장을 했었죠. 좀 제 기대와는 다르게 에피스가 거의 뭐 하한가 가까이 갔더라고요. 이게 뭐 선반영된 이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업 회사하고요. 근데 이제 연구하는 회사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네. 이제 연구하는 이게 기업 분할을 해놨기 때문에 사업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주식 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분모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분자는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멀티플 리레이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거꾸로 이제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분자는 유지가 되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분모 쪽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신약에 대한 밸류가 붙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산정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에서 뭔가 보여주는 게 나와야지 리레이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스럽게 에피스는 빠지게 되는 거고 네. 삼바는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사업을 재편한 구조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CDMO 사업뿐만 남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 쪽이 바이오시밀러랑 신약 개발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 신약 개발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실적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약간 리스크들이 좀 리레이팅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어제 우크라 종전 기대감에 다시 한번 좀 재건주들이 움직임을 보였는데 사실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라서 이게 좀 또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쭉 좀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내부적인 부패 문제 때문에 약간 코너에 몰리는 느낌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고집대로 나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런다 하더라도 재건주 쪽에서 국내 주식에서 급등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분히 좀 테마성이 좀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그쵸.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이미 그 반도체 주식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급을 뺏겼고요. 중간에 조선주도 수급을 뺏겼지만 조선주는 중간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계기가 있었는데 네. 방산 같은 경우는 그런 계기도 없이 지금 계속 뺏기다 보니까 그쵸. 수급이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좀 힘없이 빠지는 그런 패턴인 것 같고요. 또 글로벌 증시에서 방산주들이 이런 또 휴전, 종전 이슈 때문에 또 약세를 보이는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중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트럼프 월드에서는 더 이상의 미국이 경찰국가 역할을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각국이 자주 국방에 대한 니즈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수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싸게 살 기회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최근의 패턴 자체가 수급이 집중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빠질 때 싸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거기서 다시 수급이 재차 들어오는 계기가 있을 때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그 바닥 확인을 할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어닝 네.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지 또는 지금 예고된 수주들 있잖아요. 뭐 네. 중동 쪽에서 아랍에미리트 쪽이라든지 사우디 쪽이라든지 또는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초대형 수주가 또 이어진다든지 그리고 내년은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미국 현지 진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미국 현지 진출을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진짜 시연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리레이팅의 근거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빠지니까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네 하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보시고 인내하시면서 지켜보시다가 어떤 그런 변화가 좀 있을 때 그럴 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방산주의 경우에는 뭐 내년까지도 먹거리가 좀 길게 산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시라는 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시장이 큰 그런 장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장 안정 구간을 12월 둘째 주 그러니까 FOMC까지로 좀 잡아주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라도 뭔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전략을 하는 게 아직까지도 좀 유효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예 꺾여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12월 둘째 주까지 주가는 조정을 충분히 받을 그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1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QT가 종료가 된 이후에 QE 재개 가능성을 존 윌리엄스 총재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네. 강하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유동성은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봤는데 또 갑자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올라왔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에 대한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은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인 건 맞는 것 같다.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다. 네, 그래서 네. 너무 급하게 또 급등한다고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눌릴 때 기회를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뭐 그동안 발표가 되지 못했었던 이런 데이터들도 중간중간에 발표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출렁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기회로 잡으시면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뭐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제 어제 우리 외환 당국이 사자 개입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걸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오늘 우리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칠지 특히나 외인 수급 쪽에서 좀 플러스가 될지 궁금하네요. 환율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그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수급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측면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월말쯤 되면은 대체적으로 환전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죠. 환전을 안 합니다.
미국 들어가야 되는데 달러 갖고 있다 들어가는 게 편하고 그다음에 달러가 계속 오르니까 네. 굳이 환전을 해서 원화로 갖고 있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좀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재차 한국 주식을 이제 사주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는 시점 이게 12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12월이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조금 원화의 어떤 그 강세 현상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내년 5월이면 파월이 임기가 끝나지만 올 연말 전에 의장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내년 초부터는 사실은 힘의 균형추가 약간 기울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약간 레임덕으로 구성할 수 그렇게 있죠. 된다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달러가 지금도 사실은 초강세는 아닌데 우리만 유독 약세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완화가 될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 달러 인덱스를 보자면은 지금 뭐 거의 1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뭐 달러 인덱스가 105 막 이런 정도로 가고 이랬었거든요. 이게 절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달러가 막 그렇게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요즘이고요. 이게 뭐 일본의 재정 정책과도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죠. 다 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축 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또 하필이면 우리 경쟁국들이 양쪽에 다 있잖아요. 중국하고 그쵸. 일본하고 무역 경쟁국이다 보니까 그쪽의 환의 변화에 또 역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대로 사실은 환이 만들어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0억 달러씩 미국으로 강제로 투자를 그게 해야 되는 있었네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학개미들 여전히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이 우리 의도대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밤사이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미증시의 하락세가 이제 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뭐 발표를 보여줬었는데 이사님께서도 좀 비슷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네. 미국도 유동성의 문제를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그래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노이즈가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균형점을 찾아갈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뭐 80% 가까이 되고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이 지난주에 고점 때는 거의 70% 가까이 육박했는데 20%로 지금 현재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오주도 더욱더 집중해서 봐야 될 그런 시점이겠네요. 어저께가 좀 막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했는데요. 네. 바이오 쪽은 보시긴 하되 이제 이전처럼 아주 집중하시는 쪽보다는 네. 조금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네. 좀 같이 균형감 있게 이제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바이오 쪽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서 좀 균형감 있게 가져가시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이 변동성 가득한 장에서의 철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